오케이. 자, 2장의 이제 제목이 유가정권이죠. 그죠? 2장에서 왜 유가정권이라는 이 단어이 나온 게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주식이라는 금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주식시장인데, 이 주식이라는 게, 그쵸. 유가정권의 한 종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유가정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요걸 한자인데, 강의실에서 우리가 칠판에서 하면 요 유가정권을 제가 한자를 써드리겠는데, 앞에 유자는 있을 유자죠. 가는 이제 우리가 가치 할 때 그 가짜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게 정은 자 증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해 놓은 권. 권은 그냥 종이를 의미하는데,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종이가 아니고 좀 특별한 종이겠죠. 뭐 화폐 같은. 그래서 요걸 사전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해 놓은 뭐 특별한 종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화폐죠. 그러니까 유가정권의 가장 순도 100%는 우리가 지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 원짜리 화폐를 보면, 지폐를 보면 그게 이제 세종대왕 얼굴이 그려 있고 만이라는 뭡니까 숫자가 적혀 있죠. 그래서 그 종이는 뭡니까? 만 원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걸, 그죠, 대한민국 정부가, 그죠, 증빙하는 그런 어떤 종이죠. 실제 머티리얼은 종이죠. 그래서 지폐는 순도 100%의 유가정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뭡니까? 이 유가정권에는 세 가지 타입의 뭡니까? 그쵸, 종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화폐정권이 있고, 그쵸, 상품정권이 있고, 자본정권, 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자본정권이겠죠. 그쵸, 당연히 자본정권에 보니까 주식과 채권 또는 융통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인데, 그래서 이 자본정권인 이 주식이, 그죠? 용어만 하기는 좀 가니까 유가정권이라는 이 용어 나온 김에 한번 다 정리를 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화폐정권 한번 봅니다. 화폐정권은 말 그대로 뭡니까? 화폐 대신에, 그죠? 화폐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서 개발된 유가정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화폐 기능이 뭐죠 원래? 거래를 마감하는 행위죠. 화폐 본질적인 기능이 거래를 청산하는 기능이, 그죠? 그래서 보니까 수표음, 돈 대신에 뭡니까? 화폐 대신에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결제를 하는 결제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폐 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음 해놔놓고 갈로에서 상업음 또는 진성음 이렇게 해놨죠. 자, 음에는 보시다시피 화폐 정권으로서 상업음이 있고 자본 정권으로서 뭡니까? 융통음, 두 가지 타입의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음하면은 상업음 이놈을 이제 지칭을 해요. 융통음은 도입된 지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융통음은 경제 주체 가운데 뭔가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본 조달 수단으로 발행된 음을 융통음이라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CP는 커머셜 페이퍼라는 뭡니까? 기업음이 이제 융통음이죠. 그래서 이 융통음은 같은 음이라도 뭡니까? 그 원래 경제적인 기능이 결제 수단이 아니고 자본 조달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놈은 자본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된 이 상업음은 화폐 정권이죠. 화폐 대신에, 그러니까 돈 대신에 물건을 사고 팔 때 돈을 일일이 다 들고 다니기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위험도 하고. 그래서 음이라는 게 종이 쪼가리 하나니까 훨씬 편하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진성음은. 그래서 상업음, 이걸 진성이라는 말, 진짜 그런 뜻이에요. 진짜.
여기서 진짜라는 의미는 엄에 표기된 금액만큼의 실제 어떤 뭡니까? 사고 팔았던 물건이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진짜함이라는 게. 이 진성음, 즉 상호보험은 역사가 엄청납니다. 확실하게는 고려시대 때부터는 어음이, 물론 이제 삼국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긴 하는데, 그건 워낙 자료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고려시대 때만 해도 우리가 여러분들 그 역사 드라마 뭐 상도나 이런 거 보면은 그죠? 어음 쪼가리를 들고 다니죠. 거대한 물건을 사보면 어음을 한 장 주죠. 그게 이제 화폐 대신에 사용했던 상어범 또는 진성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화폐 정권은 화폐, 즉 돈 대신에 결제 수단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게 수표와 뭡니까? 상어범. 그다음 상품 정권. 아마 여러분들 일상생활하고 학생 여러분들 일상생활하고 가장 이제 관계가 깊은 거는 이 상품 정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보니까 사용하는 시내버스라든지 지하철, 그다음 여러분이 뭡니까 방학 때 어학연수나 여행 갈 때 뭡니까 비행기 탑승권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상품 정권. 극장 들어갈 때 티켓 건축 그것도 극장 거면과 관람표 그것도 상품권. 자, 그다음 자본 정권은 주식, 채권, 융통원. 이 자본 정권은 뭡니까? 화폐가 일장에서 적자 경제 주체죠. 화폐가 부족한 적자 경제 주체가 뭡니까?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정권, 유가 정권. 이걸 우리가 자본 정권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주식과 채권, 그다음 C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오늘 3주차니까 3주차는 채권이죠. 근데 이제 이미 이야기했다시피 이번 학기 이 과목에 뭡니까? 주된 강의 대상은 주식이라는 금융상품이 자본정권이 거래되는 주식시장을 하는 또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미 지나간 그쵸? 주제지만은 2주차 주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 이번 학기 강의에서 그래서 지나간 과제지만은 복습 삼아 주식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채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학기 채권은 3주차 뭡니까 여기서 하는 게 다예요. 실제 채권이 주식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부 과정에서는 채권은 우리가 지금 3주차 사는 요 정도만 하고 보통 대학원에 가서 이제 재무 전공자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채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서 채권은 이제 3주차에서 뭡니까 채권의 분류 기준 요 정도만 하고 사실은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식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을 종강할 때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2장에서 저번 주차 했던 뭡니까 주식은 사실은 꼭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주식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주차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 유가증권의 개념과 종류고는 됐죠. 그 다음 자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은 자본증권이다. 그죠? 자본증권. 한자로는 저렇게 쓰고 영어로는 스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식이라는 이 자본증권의 일반적인 특성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주식이라는 자본증권은 자금이 부족한 경제주체, 즉 적자 경제주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뭔가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만 어때요? 발행이 가능해요.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만 발행해요. 즉 바꿔 말하면은 회사 가운데, 기업 가운데 주식회사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회사는 주식이라는 자본증권을
법적으로 뭡니까? 아예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회사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회사는 어떤 게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들어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우리 상법상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형태가 개인기업,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이 5가지 형태의 그죠? 법률적 형태의 기업의 그죠? 형식이 존재하는데 개인기업,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는 주식이라는 이 금융상품을 자본정권을 발행을 해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다음에 하게 될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도 뭡니까? 이 주식회사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기업부터 유한회사까지는 채권도 어때요? 법적으로 뭡니까?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언뜻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럼 5가지 형태의 기업 가운데 주식회사가 굉장히 어때요? 자본 조달상에 유리하겠네? 그렇습니다. 가장 자본 조달상에 유리한 그쪽 입지에 있는 게 주식회사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주식회사만 주식을 발행해서 어때요? 자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자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자, 자기 자본이라는 게 뭡니까? 내 돈 그런 뜻이죠. 우리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 이거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한 이 자기 자본은 그럼 어떤 성격이냐? 자금을 제공한 흑자 경제 주체한테 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즉 회사의 자기 돈이 돼요. 자기 자금이 돼요. 우리가 일장에서 만기라는 이야기를 했죠. 만기라는 거. 그런데 주식이라는 이 금융상품이 유일하게 뭔가 만기가 없습니다. 단 이 주식회사가 즉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가 그쵸, 부도가 나고 회생이 불가능해져가 청산 절차를 밟아가지고 회사가 해체되면은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이제 효력이 없어지죠.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존속하는 한 뭡니까?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만기가 없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됐습니까? 자, 주식이라는 이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죠? 매우 중요한 특징이 주식회사만 사용할 수 있고, 발행할 수 있고, 이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은 주식회사한테 자기 자본이고, 자기 자본이라는 말은 뭔가? 원금 상환에 대한 의무가 없다. 회사로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죠? 원금 상환의 의무가 있는 돈들 우리가 뭡니까? 회계학에서 타인자본 부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라는 이 용어는 부채 또는 타인 자본에 대한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자, 모든 부채와 타인 자본은 뭔가 만기가 있습니다. 그 만기가 왔을 때, 도래했을 때 원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채권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가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서 주식의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특성은 이 2가지다. 자, 그 다음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서 이 주식이라는 그죠 금융상품을 자본 조달 수단을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제주체를 우리가 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주는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주식회사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주주를 우리가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서 회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주주는 어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해주고, 즉 인수라는 말 사다 그런 뜻입니다. 사주고 갖고 있던 자금을 주식회사에 자기 자본으로 제공을 한 그런 어떤 뭔가 자금 제공자죠. 자, 그래서 자기가 제공한 자금만큼 주식을 갖게 되고 갖고 있는 주식만큼 그 회사의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주는
크게 네 가지 형태의 대표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형태, 예, 그죠? 권한이. 예. 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경영 참가권. 이를 달리 표현해서 뭡니까? 주인권, 소유권, 통제권 다 같은 이야기. 즉, 주주는 회사의 주식회사의 주인으로서 뭡니까?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경영에 참가하는 권한은 구체적인 그죠? 형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갖고 있는 주식 숫자만큼 뭡니까?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돼요? 갖고 있는 주식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나의 주주의 권한으로서 어때요? 권한이 크다. 라는 걸 의미하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내가 주식 한 주만 갖고 있다. 그러면 주인이긴 한데, 그래서 주인이니까 주주총회에 가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긴 한데, 어떤 걸 결정할 때, 투표를 할 때 난 한 표밖에 행사를 못한다. 그런 걸 의미해요. 근데 내가 만 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투표수 만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서 뭔가 주주가 갖고 있는 경영 참가권, 즉 소유권, 통제권, 주인권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 아니,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신주라는 거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인수라는 건 아까 좀 전에 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신주 인수권은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서 주주는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그 새로 발행되는 주식, 즉 그 신주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해서 살 수 있는,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주 인수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한은 왜 중요한 것 같아요? 1번 경영 참가권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내가 그죠? 우리 회사의 기존의 주주인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내 몰래 뭡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그죠? 누군가한테 뭡니까? 그죠? 팔아버렸다. 내한테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자, 그러면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기 전후와 비포 애프터 어떻게 달라져요? 나의 뭡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경영 참가권 비중이 줄어들죠. 즉,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나의 지분율이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분율이 감소하는 만큼 나는 우리 회사에 대한 통제권, 소유권이 약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주인수권은 기존의 주주들이 자기의 지분율을 뭡니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제도적인 장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또 이제 일반 투자가들한테 신주인수권이 중요한 경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발행시에서 하게 되는데 회사가 뭔가 신주를 발행해서 고객 그 기존의 주주들한테 공짜로 주식을 발행한 주식을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뭡니까 주식을 그쵸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이 신주인수권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매력 있죠. 주식을 공짜로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기존의 주주들이 만약에 뭡니까 삼성전자가 주식을 신주를 발행해서 무상증자를 한다. 기존의 주주들한테 공짜로 주식을 그렇죠? 나눠준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 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이 있으니까 얼마나 뭡니까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 비싼 주식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주인수권은 주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배당 청구권 하는 거는 뭡니까? 아마 요건 세무회계과 학생들은 조금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뭡니까 상대적으로
이 회계학을 좀 배웠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해를 좀 하기가 수월할지 모르겠는데 인문계 출신 학생들한테는 이게 이제 조금 1학기, 1학기 때는 좀 난해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당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주식에 서인된 기업이 한 회계기간, 즉 보통 한 영업기간, 보통 이제 1년을 단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1년 동안 뭔가 기업 활동을 하고 난 뒤에 그죠? 한 영업기간, 회계기간이 끝날 때 되면 그죠? 결산 서류를 작성하죠.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게 손익계산서와 그다음 재무상태표. 옛날에는 이걸 이제 재무상태표를 대차대표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대표적인 뭡니까? 회계 서류를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하면서 특히 이제 이 배당은 손익계산서와 관련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서라는 게 양식이 제일 위에 뭡니까? 매출액이라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수익을 뭡니까? 제일 먼저 적고 원가도 기록해서 원가를 차감하고 비용도 빼고 그다음 뭡니까? 이자 내고 그쵸? 그다음 세금 내고 다 그쵸?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수익을 뭡니까? 각 이해집단들한테 순서대로 뭡니까? 다 제공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단기순이익하는 놈이 있죠. 이건 이제 이 회사의 주주들 몫입니다. 요 내용에 관해서는 계약을 하면은 다시 수업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손해계산서 뭡니까? 그쵸? 매출액을 즉 총수익을 이익 집단들끼리 배분하는 이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 배당이 뭐냐?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을 가지고 원가도 빼고 각종 뭡니까 비용, 세금 다 지급하고 마지막에 손익계산서 끝에 남은 당기순이익. 요거는 뭡니까?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 몫입니다. 이 당기순이익을 주주들한테 뭡니까? 돌려주는 과정. 요걸 우리가 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당.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쵸? 떨어지는 당기순이익은 주주들 외에는 뭡니까? 어느 누구도 그 당기순이익에서는 뭡니까? 언터처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주들 그쵸? 권한이에요. 자, 그래서 주주의 권한 가운데 이 배당 청구권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죠. 그렇죠? 그래서 배당은 당기순이익에서 나오는 그쵸? 소스가 배당의 소스는 기업의 뭡니까? 실적 가운데 당기순이익이다. 그 당기순이익을 주주들한테 뭡니까? 돌려주는 과정을 우리가 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녀재산 청구권은 사실 이 네 가지 주주권한 가운데서 가장 뭡니까? 실속 없는 권한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모두 이제 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들릴 거예요. 자녀재산이라는 건 남아있는 재산 그런 뜻이죠.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주주가.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이제 뭡니까?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든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고객들하고 뭡니까? 매치가 안 된다든지 할 때는 어때요? 기업이 부실해지고 워크아웃 해보고 화해 신청도 해보고 법정 관리도 받아보고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온갖 뭡니까? 조치들을 다 취해보고 결국 회생에 뭡니까? 가능성이 없다. 그 판단될 때 어때요? 이 주식회사를 뭡니까? 해체를 하죠. 그걸 우리가 청산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산을 한다. 이 자녀재산 청구권이라는 것은 기업이 청산에 돌입했을 때 주주들한테 발생하는 권한인데 거의 경제적인 실효가 없어요. 자, 왜 그러느냐면은 회사가 청산을 하게 되면은 이 회사에 자금을 제공한 자금 제공자의 그죠? 부류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 한 부류를 우리가 채권자, 한 부류를 주주. 그러니까 주식의 사용대 기업에 뭡니까 자금을 제공한 자금 제공자의 성격이 두 부류로 나눠요. 채권자는 자금을 제공을 했는데 어떤 형태로 자금을 제공했는가 하면
타인 자본 형태로, 즉 부채 형태로 자금을 제공한 자금 제공자를 총칭해서 채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본 형태로 자금을 제공한 자금 제공자를 뭐라? 주주라고 이야기해요. 자,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서 뭔가 결국 수명을 다해서 정리 단계에 들어가면은 주주는 주인으로서 뭔가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이게 뭔가 논리적이죠. 자, 그래서 회사가 청산에 돌입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주들은 일단 뭔가 회사가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래서 뒤로 빠지고 채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뭡니까? 자기들이 이 기업에 부채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게 된 금융상품의 내역을 다 공개를 하고 뭡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청구할 수 있는 순서를 정합니다. 채권자들끼리. 어떤 사람은 어때요? 채권자 가운데 대표적인 이제 채권자가 은행이겠죠. 은행이 대출 형태로 자금을 제공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 뭐 회사채를 갖고 있는 채권자도 있을 거고, 뭐 CP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도 있을 거고, 자, 어떤 채권자들 자기들끼리 뭔가 이 기업의 부채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면서 가지게 된 금융자산, 금융상품의, 그죠? 정권의 내역을 다 공개하고 저들끼리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래서 차례대로 자기들이 제공한 뭡니까? 자금을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뭡니까? 그죠? 가져갑니다. 자, 주주가 갖고 있는 자녀재산 청구권 가능은 뭐냐면은 이 채권자들이 자기들이 제공한 뭡니까? 자금만큼, 그죠?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다 어때요? 자금을 청구하고 난 뒤에도 뭔가 남아있는 회사의 자산이 있는 경우, 그걸 우리가 자녀재산이라고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비로소 주주들이 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죠? 상황. 이걸 우리가 자녀재산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 거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주주가 자녀재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즉 채권자들이 자기들이 제공한 자금을, 그쵸? 청구하고 난 뒤에도 회사가 뭡니까? 재산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권한은 주주 권한 가운데 가장 유명무실한 권한이죠. 다만 이 자녀재산 청구권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주주와 채권자라는 자금 제공자 두 부류의 자금 제공자가 갖게 되는 뭡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치, 포지션, 권한 관계,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주식의 생태 기업에서 채권자와 주주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뭔가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이제 갈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이 자금을 제공했지만은 자기 자본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가 기업 경영이 잘 돼가지고 뭡니까? 매출도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많이 늘어나면 어때요?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죠? 그 다음 또 결산을 했을 때 당기순이익도 많이 남아가지고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죠? 기회가 생기고 이렇죠. 그래서 주주는 회사가 성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뭡니까? 주주들의 뭡니까? 재산도 비례해서 뭡니까? 상승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면서, 그죠? 기간도 약속하고, 빌려주는 기간도 만기죠. 그게 만기도 정하고, 또 뭡니까? 빌려주면서 그 만기 동안에 매년 뭡니까? 그 자금을, 그죠? 부채로 타인 자본으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뭡니까? 이자를 얼마씩 주겠다고 약속을 딱 해요. 그 약속한 이자만큼만 채권자들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경영이 잘 될 때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뭡니까? 약속한 이자 이상을 청구를 못하니까 어때요? 주주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가 상황이 나빠졌을 때 뭡니까? 매출도 줄고 당기순이익도 줄고 이러면 주주들은 뭡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배당도 줄어들고
그렇지만 채권자들은 약속한 뭡니까? 이자를 꼬박꼬박 받게 돼요. 그럴 땐 채권자가 주주들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뭡니까? 유리하죠. 그러다가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뭡니까? 그야말로 채권자 우주주는 자금 제공자이면서 뭡니까? 극명하게 입장해. 채권자가 훨씬 유리해지죠. 그런 걸 우리가 채권자와 주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이 자녀자산 청구권은 뭡니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죠? 자, 이것도 일단 우리가 3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간략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주식의 종류. 주식의 종류. 자, 주식의 종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주식의 기본적인 성격, 그죠? 그 다음 주주의 권한 이런 것들은 거의 전 세계 뭡니까? 공통적입니다. 다 거의 뭡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각 국가마다 이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을 뭡니까?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주식의 종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각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주식 제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주식의 종류 여기서는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이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을 어떤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잠깐 휴식했다가 제가 다시